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한국사 14강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예요. 와, 아주 적극적인 반응 매우 좋아요. 자, 이렇게 칭찬을 받은 개수가 5개가 넘으면 5개당 여기 있는 빼빼로를 고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파이팅.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4강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품들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 여기 뒷면이구나. 앞면 그대로. 네, 적극적인 수업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약간 놀리는 듯한 말투였어요. 어떤 걸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였죠? 영조와 정조의 그렇지 마지막 개혁정치 군주였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학습지에서도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치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다 깔끔하게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쭉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조가 펼쳤던 개혁정치는 선생님이 몇 개로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5개. 3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네. 자, 첫 번째는 네, 탕평정치. 두 번째 민생안전. 세 번째는요, 편찬사업.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조가 펼쳤었던 탕평정치. 탕평이 뭐예요, 선생님? 숙종께서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었던 탕평은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영조 전에 숙종이었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숙종 때는 얘들아 3번에 뭐가 일어났어? 3번에 환국이 일어났죠. 그쵸? 자, 환국, 경신, 기사, 갑술, 한국이 일어났었단 말이야. 여러 번의 환국 끝에 이제 정계를 주도하는 이들이 서인이기는 서인인데 서인도 나뉘어져. 어떻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졌었다. 그 중에서도 이 영조를 지지했었던 세력이 무엇이었다? 노론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노론이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졌었어.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은 너무 과한 처우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었고,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은 응당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소론에도 시파벽파 마찬가지로 있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소론은 정계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노론이 주도를 했었는데, 자, 그러자 영조가 즉위했을 때 도움을 준 건 노론이었단 말이야. 노론 세력이 정계를 꽉 쥐고 있는데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임금이 한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못 믿겠는 거야. 아니,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 노론인데 당신도 딱 누구 지지할, 당신도 딱 당신 좋아하는 사람들 등용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못 믿겠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믿어라.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금이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증표이자 아니면 약속과도 같은 거야. 여러분들 고구려백제 신라도 떠올려 보면은 영토 확장한 다음에 뭐 했어? 인증샷 남기듯이 비석 세웠었죠. 그쵸? 그런 것처럼 왕들이 이렇게 비석을 세운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영조가 탕평비를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건립하고 탕평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탕평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임만산 임금이 아니야 얘들아. 난 진짜 당파에 가리지 않고 탕탕평평하게 평등하게 이 능력 있는 인재라면 언제든지 내가 등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탕평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사가 뭐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조선시대 때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였을까요? 인사정책. 사홍부. 2조였죠. 6조 중에 2조. 2조에서도 이 벼슬직, 그리고 특히 자신의 이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벼슬직은 무엇이었었다? 아, 진짜 잠깐만. 네, 2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이 있었죠. 2조 전랑, 특히 우리 살인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었던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2조 전랑이라는 벼슬직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약화시켜야겠어요? 그렇죠. 약화시켜야 되는 거죠. 2조 전랑의 벼슬직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약화되는 거야. 나의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었었던 2조 전랑, 이제는 그러한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 친구가 와서 선물 증여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와, 오늘 오빈이라는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준비했는데요. 받아가지 않으면 네, 이렇게 빼빼로 학생이 부끄러울 수 있으니 증여 그만할게요. 안녕. 이거 받으라고 올라가시고. 네, 맞아요. 시험 보러 오라고 하시고. 시험도 같이 보면 더 좋죠.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생 안정 넘어가면 대가 아니야. 하나만 더 하자. 서원 정리. 전국적으로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었던 서원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국에서도 서원을 전국에 47개의 소수서원만을 남겨놓고 다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민생안정인데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었던 게 하나 있어. 뭐야? 조선 후기에는 이제 군대를 직업군인 체제였었잖아. 5군형, 훈련도관,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금이형까지 해가지고 5군형 체제였었는데, 이 5군형 체제를 어떻게 하게 된다? 하게 되니까 그럼 군대 안 가도 돼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군역의 의무를 다른 것으로 지게 돼요. 그래서 그 1년에 2필씩 군포를 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군포를 시원하게 반값으로 1년에 몇 필씩? 한 필로 줄여주는 것이죠. 1년에 2필, 1년에 군포 2필씩 납부하였던 것을 어떻게 한다? 한 필로 줄인다.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해요? 균역,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균선제 아니에요? 균선제 아니에요.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민생안정, 그리고 청계천, 준천사업도 있었고, 그 어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했지. 선생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정말 좋은 거겠습니다만, 이게 국정 운영에서 봤을 때 나라의 이제 나라의 돈, 재정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재정의 90%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갑자기 절반이나 내지 말라고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나라의 돈이 부족한 일이 생기겠죠. 좋아요. 자, 나라의 비용이, 돈이, 재정이 이제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세금을 내게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는 법제적으로 양천제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양인이 있고 천민이 있고, 양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이 있는데, 천민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뭐 사회 재산처럼 인정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천민은 맞아요.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러니 양인들만 세금을 내니 천민을 양인으로, 그만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천민을 양인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세금을 내게 하고 양인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것을 바로 노비 안건법. 종무법이라고 합니다. 노비 안건법이랑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노비 안건법은 어느 시대 때였어요? 고려 시대. 누구? 광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 종무법이랑 그리고 노비 안건법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노비 종무법을 실시해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편찬 사업이요. 영주께서 편찬하신 것은 우리 조선의 최초이자 최대의 법전이었었던 경국대전 이후에 또 이제 법령이 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만대선. 고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부속적인 법안들을 다 엮어가지고 만들었었던 속대전을 편찬한다. 속대전 편찬. 속대전 편찬. 여기까지가 이제 정조의 개혁 정치가 영조의 개혁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조의 이제 둘째 아들이었었던 사도세자의 아들 누굽니까? 정조. 그렇죠. 이산 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치로 넘어가 볼게요. 정조의 개혁 정치. 선생님이 정조의 개혁 정치는 몇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4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조부터 해볼게. 첫 번째는 준탕평론, 탕평 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권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민생안정. 민생안정.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네 번째가 편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탕평정치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 시파랑 벽파랑 갈렸어. 사도세자는 누구는 정계는 벽파, 누른 벽파 세력들이 조금 더 극성이었었는데, 이 벽파는 배제를 하고 노론의 시파라고 해도 등용을 하고요. 주로 누구를 등용했냐면 정계에서 배제되었던 누구였어? 정계에서 배제된 분파. 소론이나 그렇지, 남인을 등용했습니다. 이렇게 소론이나 남인, 서얼들까지 등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곤란했었던, 발굴해냈었던 인재가 누구였었다 그랬죠? 정약용, 최재봉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왕권 강화. 정조는 적이 너무 많아. 그치? 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적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조를 함부로 할 수 없게 왕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게 된다. 어떻게 왕권 강화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왕실 도서관을 만들죠. 그것은 바로 교장각이었습니다. 교장각 설치.
처음에는 왕실 도서관으로 이제 창녕궁 후원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이곳이 점점 권력 기구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장각을 통해 가지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 정조 스스로 이제 군주, 초월적인 군주로 자리 잡아서 이 신하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제도, 초계문신제 실시하였습니다. 초계문신제 실시하였고요. 자, 그리고 왕실 호위모사, 호위부대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장용령이 되겠습니다. 자, 장용령을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 상공업의 발달. 사실 이것은 왕권 강화에 해당하기도 하고 상공업 발달, 상업 발달에도 사실 관련이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무엇이냐면 수원 화성건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계획도시였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수원은요, 어떤 부분에서도 다 전략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곳이고요. 군사기지로서도 훌륭한 곳이고요. 화성, 여러분들 방아수비정 가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군사시설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업활동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었다. 그래서 수원왕성 건설, 이렇게 수원왕성 건설 이런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상공업의 발달이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시내통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내통공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내통공 어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은요, 금지한다는 거죠.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무엇이야? 난전의 상업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폐지한다. 난전의 권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나라에 허가받은 상인들, 바로 시전상인들. 시전상인은 이 금난 정권을 통해, 난전이 뭐냐면 나라에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야. 그래서 길에서 자유롭게 이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난전인데, 이렇게 길에서 아무 데서나 상업활동을 하는 걸 시전상인들은 금지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런 권한을 폐지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이 상공업의 발전을 추구한 사람이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편찬 사업은요, 대전, 통편, 편찬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정조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어요. 여러 번이나 암살에 시달리고, 그리고 당파 싸움에도 계속 불구하고 탕평 정치를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조금 이르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정조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11살밖에 되지 않았어. 초등학생이죠. 이 초등학생인 아들을, 그때 초등학교 없었지만 오늘날의 나이로 치면 초등학생만큼이나 어렸다는 거죠. 이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었던 정조께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하 김조순을 통해서 나의 아들을 후대에 잘 부탁하네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가 바로 순조가 되겠습니다. 순조 다음 때는 헌종, 헌종 다음은 철종. 보수. 네, 요 3대의 시기를 우리가 다 나왔어요. 잠시만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살이요. 순조가 이제 11세에 즉위를 하게 되고, 헌종은 9세에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종은 19세에 즉위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임금이 어리다는 이유로 특정 가문이 이제 실권을 쥐고 정치를 하던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무슨 정치요? 세도정치. 네,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요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믿을 수 있는 신하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김조순이라고 그랬었죠. 그쵸? 김조순의 이름을 반대로 하면 순조. 순조를 잘 부탁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이제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할 얘기 많아요. 원래는 이 순조의 할머니가 수렴 청정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면은 너무 깊어지고 오늘 나갈 줄도 많으니까, 안동 김씨, 그리고 헌종 때는요, 이제 조만영을 중심으로 했었던 풍양 조씨. 아, 내가 말을 하니까 아니, 그거 찾아봤는데. 자,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어요. 순조 때, 요 세도정치기, 사실 얘들아, 사람들이 살만 했었다면은 그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사회의 변동이 크게 찾아와. 첫 번째는 신분제가 동요합니다. 어떻게 신분제가 동요하냐? 동요라는 건 하나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밑바닥이 덜덜덜덜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동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어떻게 신분제가 동요를 하게 되었었냐면요. 일단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포인트야. 뭐라고?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늘어났다.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상업의 발달과 네, 맞아요. 상업의 발달과 그리고 농업의 발달로 더 많이 대답해 주세요. 상업의 발달과 이제 농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일단은 우리 상업활동하는 사람들,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해군 때 시행되었었던 대동법 있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성장하는 계층들이 있었어. 선생님이 우체국 택배를 예시로 들어줬었는데 누구였지? 공인이라고 하는 이 상인들이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한강유역 근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경강상인이었어요. 그리고 송상은요, 송악에서 활동하는 상인, 송상. 바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내상은요, 우리나라 저 밑에 있는 곳, 항구를 개항하기가 딱 좋은 곳. 그래서 일본과 수교할 때 개항했었던 항구 중에 한 곳이었던 여기는, 그렇지, 부산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요거 아주 좋았어요. 요거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상이 있어요. 만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어디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었을까? 아니요. 국경. 아니, 북한? 평양. 평양? 지금의 국경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 국경을 생각해야 돼. 조선시대의 국경. 개경 말고요. 개성이 개경이죠. 아, 개성이라고 표현해야겠구나. 개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수도가 아니니까. 개성. 바로 만주야. 만주. 만주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들이 자유로운 상업활동들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도 많아졌고요. 부를 축적한 상인들도 많아졌고, 농업은 우리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원해기법이 뭐야? 모종을 이미 모판에서 길러가지고 조금 자라게 한 다음에 일렬로 촘촘하게 이제 밭이 아닌 논에다가 일렬로 이렇게 모종을 심는 거야. 그러면 뭐를 솎아내기가 쉽겠어? 그렇지, 잡초를 이름 모를 잡초야. 잡초를 이렇게 뽑아내기가 쉽겠죠. 그리고 김매기 등 다양한 이제 농업 그리고 품종도 개량하면서 이렇게 농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부를 쌓은 분홍층이 형성이 됐다. 분홍. 일부만 그랬어요. 일부만. 왜냐면 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분홍이 됐었고 소작농은 분홍이 되기는 어려웠었죠. 자, 이렇게 상업활동과 농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은, 부를 축적한 이러한 계층들이 무엇을 하게 된다? 신분을 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맞아 판매하고 구매한다 라 그래서 관직을 판매하고 구매한다, 매관, 매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매관, 매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관직 자리도 사고 팔고 혹은 이제 이들은 어쨌든 상민이나 아니면 중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신분 자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를 사기도 했었는데 공명첩이나 납속 등을 구매해서 평민이 신분을 상승하기도 했다. 평민의 신분 상승. 양반이 된 거야. 그렇게 이제 새로이 양반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불렀어요. 새롭게 향촌 사회에 등장하게 된 양반층을 신향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공명청은 한자 그대로 빌공 이름명입니다. 이름이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비어있는 공명첩에 내 이름 김계똥을 쓰게 되면은 무엇이 되는 거야? 나도 무엇이야? 관직이 될 수 있고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사고 팔면서 관직 자리도 문란해지고 그리고 신분제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이후에는요 향전이라 그래서 향촌사회에 오랫도록 자리 잡았었던 양반층 구향과 신향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구향과 신향의 대립.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향전이라 그랬었는데 이 정조께서는 왕권 강화를 하면서 수령의 권한을 되게 강화했었거든요.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서 왕이 모든 곳에 없기 때문에 수령이 있다. 즉 왕의 대리인이 수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수령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 것 같아? 바로 신향이야. 신향을 조금 더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향전에서는 신향이 승리를 하는 듯한 모습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관직 자리도 사고 팔면서 신분제가 동요했었구나. 그러면 가난한 평민들은 선생님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게, 가난한 평민들은 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들이 의지하는 것, 가난한 평민들, 일반적인 백성들은 이것에 의존합니다. 바로 종교를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이때 이제 대두되었었던 종교가 무엇이냐면 미륵신앙. 원래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종교에 많이 의존을 해. 그래서 미륵신앙이라는 것은 되게 구시대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인가? 이 사람 누구야? 궁예 있잖아요. 궁예도 너무 구시대적인 이 종교에 심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후고구려에서 축출되고 왕건이 그를 축출했잖아요. 그랬었는데 우리 고구려백제 신라 때 그때 유행했었던 게 미륵신앙이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미륵신앙이 다시 유행한다는 건 그만큼이나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미륵신앙이라는 건 정확하게 그럼 뭐냐면 불교의 한 갈래이기는 한데, 맞아요, 불교의 한 갈래이기는 한데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미륵불이 우리를 구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제신앙이야.
불쌍한众생을 구제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절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미륵신앙이 유행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예언사상도 유행하기도 했어요. 예언사상은 특히 정감록이라고 하는 록이잖아. 하나의 책인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이 누구의 왕조야? 무슨 성씨의 왕조지? 그렇지. 전주 이씨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전주 이씨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는 정씨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후천개벽을 이야기했었던 사상, 예언사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믿는 거야.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또 어떤 신앙들을 또 믿었을까? 우리 중국으로부터 당시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었던 사상이자 신앙이 있었어. 무엇이었을까요? 서학이에요. 서학.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들아, 천주교가 아무래도 서양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랑 정서가 되게 많이 달라.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 첫 번째, 일단 천주교에서는요, 무엇을 신 아래 모든 인간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제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등사상. 두 번째는 제사를 안 드려요. 왜? 그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제사를 지내지 않지. 이게 사회적 지배층, 즉 조선시대의 양반들한테는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어. 왜냐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 그러면 저기 저자에서 고깃집에서 고기 써는 김땡땡이랑 김개똥이랑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야?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상숭배. 아니 조상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게 어찌 우상숭배가 된다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 모시는 게 잘못이야? 그러면 너네들은 부모 형제도 없다 이 말이냐? 아니 어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야 하면서 우리 동양의 정서랑은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좀 잘 안 맞잖아요. 그쵸? 이 서학의 기본적인 틀은 조금 남겨놓고, 그러니까 평등사상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왜? 백성들 입장에선 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양의 학문으로 바꾸어가지고 동학이라는 사상이 창시되기도 했어요. 최재우가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었다. 동양의 학문이라는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색을 띠게 되면서 동학은 후천개벽 인내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사람이 곧 무엇이다?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을 이야기하며 평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상한 종교를 전파했다라는 이유로 종교를 창시했었던 최재우와 2대 교주였었던 최시영은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하는 모습 보입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자,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볼 건데 카메라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